저는 지금 AI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생성 AI가 정말 AI의 진정한 새로운 여정을 68년 만에 이끌어낸 것 같아요. 저는 오픈 AI를 사실 걱정해요. 돈을 벌 수 있을까? 구독료 $20? 그거 돈 안 돼요. API 팔아서 돈 될까?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인터페이스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도 썼었어요. 삼성 거, LG 거 썼는데 그거는 OS가 윈도우즈예요. 자꾸 버그가 일어나. 메일도 잘 못 보내. 근데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끝내줘. 매뉴얼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강점이에요. 오늘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픈 AI, 대화형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특별히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이장우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상상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우 박사고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챗 GPT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데 대화형 AI는 잘 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형 AI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화형 AI는 말 그대로 기계는 기계어만 알아듣고 또 사람은 사람의 말로 말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수많은 기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사물들의 결국 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AI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이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형 인공지능은 무궁무진하게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가 68년이나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부상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그 컨퍼런스 하면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존 마카시라 교수라든가 마빈 민스키 이런 그 분들이 이제 딱 이름을 정하고 굉장한 꿈을 갖고 움직였잖아요. 생성 AI라는 게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연말 미국은, 한국은 올 초에 2023년도. 근데 이게 이유가 결국은 인터페이스 같아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라든가 주로 이런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만 주로 대화하고 사용하고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일하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 무관한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 챗봇, 소위 대화형이죠. 컨버세이셔널로 바뀌면서 피부에 와닿죠. 내 말을 알아듣네. 그리고 답이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생성하는 속도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이 이제 절호의 찬스죠. 메타버스에 이어서 떠나의 빅테마다. 그다음 미국, 한국 투자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AI가 안 붙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맞물려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고 응용 모델 만드는 회사가 끼어드는 거예요. API를 끌어와서 물론 구독을 해야죠. 서비스 차지를 내야 되지만은 저는 지금 AI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생성 AI가 정말 AI의 진정한 새로운 여정을 68년 만에 이끌어낸 것 같아요. 챗 GPT와 구글 바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벌써 6,000개가 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서비스가 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하신 이제 자연어 처리 LLM 거대의 어느 모델을 만들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술자도 많아야 되고 쌓아 올려야 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이죠.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네 나라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거기다가 API를 거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걸어갖고 돈을 내고 예를 들면 GPT-4에 걸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인 아니면 서비스인 챗GPT에 걸든지. 근데 사실은 GPT-4에 걸면은 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과 대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챗GPT에 많이 걸더라고 작은 회사들은. 그러다 보니 응용 모델을 기반으로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추구하는 건 이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오픈 AI를 사실 걱정해요. 돈을 벌 수 있을까? 구독료 $20? 그거 돈 안 돼요.
API 팔아서 돈 될까?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 하는데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구독료만 되면 돼. 그리고 개발 능력자만 있으면 이게 막 스타트업들이 몸집이 가볍잖아 하기가요. 과연 어느 서비스가 성공할지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아니면 응용 모델 중에서 누가 서비스 선택을 받을지는 아직 저는 모른다고 봐요. 지금은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점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따라가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챗 GPT 관련된 강의를 벌써 100회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끼는 게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의 100회가 다 돼갑니다. 이제 다 돼가는데 충격적인 거 열심히 실습도 하고 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 뭐 대표님이나 저처럼 일을 하거나 이렇게 관련자들은 막연히 많이 쓰고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습관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실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도 안 바뀌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걸 수용하는 학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변성진을 안 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 성은 그걸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느껴야만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 진화는 도구와 함께 공진화하는 거죠. AI 혁명인데 일반인은 뭐 혁명이 뭔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명을 미분을 해봤어요. 혁명이 사실은 미분을 하면은 작은 변화들이 시행착오도 있고 이게 뭐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당장요. 근데 이게 쌓여갖고 그냥 한 2, 3년, 5년 후에 혁명이 터지잖아요. 지금 불편하세요 그분들이. 지금 키오스크 못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세요. 그냥 쓰실 분이지 제대로 못 쓰세요. 제가 보면 상당수가. 그리고 왜냐하면 미분적 관점에서 보면은 큰 불편 없이 일상 보내다가 이게 축적이 돼 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이 일시에 그냥 뭐 쓰나미가 오듯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현장에서. 그 제가 이제 주장하는 철학이 AI for everyone이에요. AI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같이 사용되고 왜냐하면 이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은 안 느껴져요. 이게 5년 좀 지나면은 저는 지금 일을 못해 이거 없으면요.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뭐 쓰세요? 대표님? 저는 구글 바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데 비트코인만 있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생성 AI 그 소위 말하는 생성 AI 6000개 중에 1개인데 이게 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뭐 하이퍼클로바 X라든가 오픈 AI의 챗GPT4, 뭐 메타의 라마2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셨을 때 좀 어떤 좀 특징들이 좀 있을지. 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세계사와 다 같이 개발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셋 다 훌륭한 회사이고요.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고 또 검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한국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뿐만 아니라 바드 같은 또 LLM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GPT가 이제 시장을 이끈 건 맞지만 이후에 바드가 어떻게 보면 람다라고 하는 그런 그 AI 모델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킨 거고요. 성능 면에서 그리고 특히 멀티모달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를 시키지 않았고 그냥 연구용으로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만들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떤 연구라든지 또 SLL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작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담아 다닐 수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말씀하신 API 서비스들 응용할 수 있는 또 그림을 만들어준다든지 영상 생성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정말 시장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내부에 젠 AI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련된 수많은 LLM들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도권은 과연 어디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포인트는 인터페이스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도 썼었어요. 삼성 거 LG 거 썼는데 그거는 OS가 윈도우즈예요. 자꾸 버그가 일어나. 메일도 잘 못 보내. 근데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끝내줘. 매뉴얼이 필요 없고 30대보다는 20대가 더 잘 쓰고 20대보다는 10대가 더 잘 쓰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관건이에요. 두 번째는 컨텐츠예요.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느냐. 저는 뭐냐면은 한국어를 잘한다고
한국어 컨텐츠가 풍부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LLM을 갖다가.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6배 학습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로봇 연구하잖아요. 한국어를 아무리 잘한들 한국의 로봇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영어보다 많이 없다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배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생성 AI를 써서 콘텐츠를 생성해서 이걸 업로드를 자꾸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LLM 이걸 끌어와요. 무조건 막 끌어오니까. 그럼 끌어왔을 때 이 인간이 만든 창작적 콘텐츠가 아닌 경우는 이게 이제 재탕 삼탕이 돼서 나중에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생성할 수 없는 이게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인간이 생성하는 만드는 창작하는 그런 좋은 양질의 뭐 엄청난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I죠,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콘텐츠 IC죠. 이것이 결합돼서 결국은 익스피리언스로 가요. 소비자의 경험. 이것이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성공하는 거죠. 이 AI 혁명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 혁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볼 때 이제 진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챗GPT나 예를 들면은 우리 구글 바드, 클로드 이런 거 쓰잖아요. 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 앱 회사들이 이 LLM을 활용해 갖고 이 안에 성능을 돌릴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아니면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이 자기들 안에 성능을 집어넣을 수 있죠. 사진을 찍는 거라든가 우리 뭐 시리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온 디바이스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는 LLM을 전화기 안에다 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쓰면은 내 정보가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파인 튜닝이 된 그죠 LLM이죠. 그 LLM 밑에 단계 서비스 형태이지만은 특화가 돼 갖고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취향, 성향, 스타일, 여행,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책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편향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또 개발이 필요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이죠. 우리 예를 들면 스냅드래곤 같은 거 퀄컴에 이런 그 엄청난 기술이 왜냐하면 여기 용량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로봇도 그게 관건입니다. 클라우드를 끌어오는 건 좋은데 GPT-4가 말도 잘하고 레이턴시가 발생하죠.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가면 요번에 나온 11월 9일 날 런칭하는 그 AI 핀이라고 뭐냐면 파리에 얼마 전에 그 파리 패션 위크에서 나오미 캠벌 세계적인 슈퍼 모델이 이게 딱 달고 럭셔리 패션하고 콜라보 해갖고 런웨이를 걸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식당에 갔어. 야 베이글 딱 용량이 얼마지 열량이 딱 가르쳐줘 보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AI 로봇. 그래서 이 AI가 다음 혁명이 되면서 그 범용 기술로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AI라는 것이 AI 하는 분들, 페르소나 AI 같은 그 스타트업 유명한 이런 데만 썼지만 앞으로는 패션하는 회사하고 뭐 음식하는 회사하고 개인도 이제 전화기에 자기 것 만들어 쓰는 거예요. 라마 오픈 소스처럼 예를 들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쫙 열리는 거죠. 박사님께서도 오늘 좀 상상력과 창의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다음 차에서는 그 상상력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